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네, 극강 시즌2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제가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산업정책에 대한 겁니다. 이제 산업정책의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 그리고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정책이 있어야지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산업정책을 하고 싶은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산업정책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육성한다. 그랬을 때 과연 육성이 되고 이것이 생산성 제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서 일반 국민들,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을 통해서 성장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은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선진국 중에서는 선발국들이 있었고요. 그런 나라들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통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에 적합한 제도적 조건을 갖춘 상황하에서 자율적인 자유시장에 의해서 성장 발전을 했다. 기술 진보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후발 선진국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개발됐던 기술을 습득을 통해서 성장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동아시아 경제 성장,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고도 성장을 한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4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렇게 아시아의 4마리 용을 얘기하는데요. 이 나라들이 산업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른 개도국들과는 달리 1960년 초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역사상 보기 드문 고도 성장을 이룩합니다. 자본 축적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를 통해서 산업화가 달성이 됐고, 기술 진보를 통해서 첨단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해서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나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한 국가입니다. 개방과 자유시장의 정책적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나라인데, 한국과 대만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럼 이게 산업정책의 효과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이전에 다른 개도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나라들은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 경제가 급속하게 고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산업정책이라고 하면은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정책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전략하고 연결이 되냐면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하고 연결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대부분의 개도국은 정부가 개입해서 중요 산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죠.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 산업 지원의 목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고 이것을 내부의 공업화를 통해서 대체한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은 산업정책적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과 육성의 대상인 특정 산업의 선정을 정부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 우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전략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기계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죠. 자,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종속 이론이나 이런 걸 갖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생산의 근간, 산업의 근간이 되는 생산재, 예를 들면 기계재 공업, 기계공업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소비재 산업부터 시작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종속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계산업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가 그 경우인데, 자, 여기에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입을 막고 수입대체 공업화를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원의 대상인 특정 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각종 무역 장벽을 통해서 수입을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아주 세밀한 경제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각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죠. 정부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전부 경험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성장 과정,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굉장히 세밀한 경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대체 공업화를 통해서 이 산업은 수입을 하고 이 산업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산업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지원과 보호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이 산업이 육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죠. 근데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63년에서 73년, 10년 동안 9.5%였고요. 그 이후에 한 12년간은 7.7%였습니다. 반면에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5% 이하로 큰 차이가 납니다.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 그러니까 산업정책의 일환인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의 경우에는 경쟁의 압력이 굉장히 약하죠. 왜냐하면 국내 경쟁도 없고 세계시장하고의 경쟁도 유리되어 있습니다. 왜 국내 경쟁이 없냐 하면은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데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있어도 생산성을 제고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유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의 유인이 없죠. 그러니까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은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기준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로비 능력에 따라서 이 자원이 배분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 간의 경쟁은 생산성 경쟁이 아니라 지대 추구형 경쟁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이 고도성장이 산업의 지원, 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근데 수출주도 공업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다른 개도국가하고의 차별이 있는데요. 한국의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을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혜와 지원을 주는 정책이라고 정의한다면은 중화공업화 정책 이전에 한국의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은 산업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 수출 산업,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산업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은요, 이 정책의 목표는 수출 증진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출 기업들에게 관세를 면제해주고요. 예를 들면 수출 기업들이 수입을 한다. 원자재를 수입한다든가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고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저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주는데요. 이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수출 실적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우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수출주도 공업화를 할 때 분명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이 수혜를 받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출 실적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야 될 요인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의 압력에 따라서 생산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0년대 우리나라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보면은 수출 일반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교 우위가 있는 품목들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근데 비교 우위라는 것은 자, 수출을 하면서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술 수준도 올라가죠. 기술 수준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력도 저임금의 저숙련, 미숙련 노동에서 점차 학력도 높아지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우위도 점점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가 되면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 하면은 중화공업화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뭐 변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비교 우위의 변화다.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국가는 성장의 상당 부분을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의지랍니다.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자본의 생산성이 있고 노동의 생산성이 있죠. 자본 노동 투입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성의 증가를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총요소 생산성 증가 의지를 했는데 60년에서 89년까지 한국, 대만, 홍콩은 경제 성장의 33% 이상을 총요소 생산성 증대에 기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 증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요인이 강력하게 존재했고 그것이 생산성 제고를 이끌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선순환되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산성의 성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순히 요소 투입형 성장이 아니라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졌다. 이것은 왜 생산성이 높아졌느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려는 요인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에 반응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출주도 공업화에 의한 성장은 산업정책에 의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산업정책의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영기업이었죠. 지금 포스코로 민영화가 됐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제조업의 쌀이다, 제조업의 씨앗이다 해가지고 제철 산업이 필요하다, 철강산업, 제철산업, 철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포항제철이라는 국영기업을 만들죠. 자, 이것은 정부 산업정책의 결과다. 뭐 미국의 좌파 경제학자인 세무엘 보우즈 같은 사람도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성장한 예를 들면서 이제 포항제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제철 기업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 LG전자라든가 현대조선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조선산업을 해봐라. 그래서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것은 정부 개입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얘기를 해서 조선산업을 하게 되고 현대중공업이 성장을 하고 한국의 조선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성장을 했다. 이게 일개 개인의 문제 내지는 정부 개입의 문제로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주영 회장이라는 탁월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정부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산업정책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미국도 첨단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정부에서 내놓는 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벌추얼 리얼리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첨단 산업을 이끌고 IT 혁명을 이끈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이런 개별 기업들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정부의 산업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산업 정책을 주장하는 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정부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일반 사기업들은 자신의 이윤만 추구를 하려고 하는 데 비해서 정부는 국민 경제적 시각에서 필요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장에서는 정보가 무수히 떠다니는데 그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소위 말하는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그럼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시장에서 그 모르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보 수집 능력보다는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가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경쟁을 통해서 이윤 창출에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고요. 일을 못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은 경쟁에서 도태가 되겠죠. 자, 그런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거기에 자본이 그쪽으로 자원이 배분이 되고 그걸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문에 투자가 우선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국민경제적 시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업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을 키워야겠다. 정부가 이 산업 키우겠다 그래서 그 산업이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산업이 비교 우위가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제한된 것이고 시장에서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시장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1970년대 이제 중화공업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제조업 강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1970년대 중화공업 정책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박정희 정부였죠. 1970년대 중화공업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중화공업화 부문으로의 진입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 공단을 조성하죠. 여러 공단이 조성이 되고요. 그 공단의 조성, 그다음에 그 공단의 기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그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 지원을 발표를 하죠. 그 정부는 중화공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산업, 기업의 내용, 기업의 선정에 세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부가 중화공업화를 선언했다고 해서 중화공업화 정책, 중화공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개도국 정부와 비교해서 중화공업 육성에 있어서 역할이 특별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1970년대 중화공업 부문의 국영기업은 단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포항제철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국종합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국종합화학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현대, 두산으로 계속 인수가 되면서 문제가 심해졌던 대표적인 공기업이면서 부실 공기업이죠. 포항제철은 굉장히 성공하고 효율적인 기업이었습니다만은 한국종합화학은 그러질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이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고 효율적인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총생산에서 국영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10% 정도 됐습니다. 다른 개도국들의 경우에는요. 수입대체 공업화를 실시하고 온갖 산업정책을 다 실시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도 하지 못한 다른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국민 총생산에서 국영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화공업화라는 것은 사실은 중화공업화를 선언하고 중화공업 부문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진입을 유도하고 그것을 위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준 것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산업정책으로 볼 수 있냐. 분명히 중화공업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화공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철강산업도 있고 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자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장치산업들이 이제 중화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산업정책, 이걸 보통 경성산업정책, 영어로 얘기하면 Hard Industrial Policy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산업정책은 아니었다. 그러면은 중화공업 부문 기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Weak Industrial Policy, 그러니까 연성산업정책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 산업을, 특정 산업도 아니고요, 중화공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도 그렇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겨냥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의 로비를 해서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생산성 제고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중화공업 정책이라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화공업 정책이 실패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었다. 80년대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중화공업 부문에 기업들의 진입을 유도했죠. 근데 기업들이 진입한 이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중화공업 부문 부실기업 양산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이 없었던 나라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산업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이 수출산업이다 그러면 그 산업에 대해서 뭐 정책 금융을 하든 어떤 지원을 하게 되든 세제 지원을 하고 뭐 수출 지원을 하게 되든지 간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기업들 아니면 생산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효율적인 생산자 내지는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진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보면은 10년 주기로 부실기업의 문제가 나타나고 이것을 부실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중화공업 부문의 부실기업 문제가 양산된 원인은 중화공업 정책이 중화공업 부문으로의 기업 진입을 유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에 실패하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산업정책이 그럼 성장에 기여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려보면은 산업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에 기여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정책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보호를 통해서 육성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1962년에 자동차 공업 보호 육성법이 생겨서 수입이 금지되고 1988년, 87년이 돼서야 수입이라는 것, 자동차 수입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동안에 보호를 통해서 그 보호를 통해서 안주하던 기업들이 있었죠. 그런 기업들,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국내 시장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수출 시장에 개척했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정책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유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재원 배분이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경우에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원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60년대 같은 경우 투자 기반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술이 이제 예를 들면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개발된 기술이 있습니다. 이 개발된 기술을 체화하기만 하면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재원을 몰아주고 이런 걸 통해서 산업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 정책이 지속되면은 역시 경쟁이 제한이 되고요. 금융시장이 발달을 못 합니다. 금융시장 발달을 못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발달을 못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이 발전을 못 하죠. 그럼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대마불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금융기관들의 기업 선별 능력이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위험 자본도 제약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뭐 벤처 투자라든가 위험 투자가 나타나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체화된 기술이 아니고 경제 성장 수준이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장이 제대로 반응을 못 해준다. 금융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정책 같은 경우는 투자 기반형 성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은 개발된 기술을 체화하는 투자 기반형 성장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산업정책을 지속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혁신 기반형 성장은 못하게 된다. 그것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창조경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기업들이 요소 투입형, 그러니까 자본이나 노동을 투입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기술 개발,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업 정책이 지속됐을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성장을 계속해서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요소 투입형 성장, 개발된 기술에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혁신이 성장 동력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창조 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업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산업 정책을 위한 정책 금융으로 금융기관의 역할이 제한되고, 이 금융에서의 관치가 지배적일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성장이 제약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기업 위험 평가 능력, 즉 선별 기능도 제고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의 취약한 투자 대상 선별 기능은 위험 자본의 형성을 제약하고요. 이런 제도적 환경에서는 신속한 자본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업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 경쟁을 통한 혁신, 생산성의 제고, 경제 성장의 촉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산업 정책을 통한 성장,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증거도 굉장히 박약합니다. 근데 산업 정책을 통한 성장의 기여가 일부 나타나는 부분은 투자 기반형 성장에서 원래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재원을 집중시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한 산업 정책이 지속되면은 경제 성장 수준이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혁신 기반형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약하는 제도적인 그런 그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산업 정책은 역시 경제 성장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